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데 한없이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하게 되면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한 달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달 해서 되겠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시면 혈압, 혈당, 공복 인슐린, 간 기능 수치 이런 수치들이 드라마틱하게 훨씬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주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분들,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용우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건강해지려면 설탕, 밀가루 가급적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쉽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당뇨입니다, 심장에 안 좋네요, 이런 질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부랴부랴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나름대로 눈높이를 맞춰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1년 내내 또는 평생 한다라는 것은 힘들어도 한 달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달 해서 되겠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데 한 달 끝나면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전 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몸의 자정 능력, 우리 몸의 회복력 이런 것을 간과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지만 내가 이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몸의 나쁜 자극들 과감하게 끊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어넣는다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내 몸은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일단 건강한 몸이 되면 쉽게 예전 몸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건강한 몸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소 섭취하던 설탕, 밀가루 음식을 더 줄이게 되고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도 줄게 되고 잠도 적극적으로 잘 자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거든요. 이러한 변화의 출발이 한 달 동안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못 끊어요, 나는 청량음료를 달고 살아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유해 음식들이 매일매일 나를 공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이 망가지면서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까지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한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하면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방치해 두어서 뱃살은 계속 나오고 체중은 계속 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손상, 만성 염증, 세포의 손상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당뇨가 된다든지 혈관이 막혀서 심장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면 그때는 다시 예전의 건강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빠지기 전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간도 줄일 수 있고 훨씬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또는 당뇨 전 단계네요, 작년보다 허리둘레가 늘고 뱃살이 나왔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바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 체질,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4주, 한 달이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하지만 뚱뚱한 사람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나 체중은 정상인 사람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나 당뇨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한 달만 박용우 프로그램 하면 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는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내가 몸 관리를 하는데 지금보다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이 망가져 있다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몸을 유지하는 유지기 전략으로 갔다가 다시 몸을 추스려 놓으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한없이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하게 되면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한 달만 할 거야 라는 기간을 정해놓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을 바꾸는 프로그램과 바뀐 몸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유지하는 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조금 수월한 유지기를 길게 가져갔다가 다시 또 한 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30여 년간 제가 환자들을 대하면서 치료를 해온 결론입니다. 앞서 사람들마다 몸 상태가 다 제각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일주가 지난 후에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중이 요지부동인 사람부터 일주일 만에 5kg가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지방으로만 잘 빠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수분과 근육만 빠지는 사람이 있고,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체중의 변화가 적고 지방보다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몸일수록 더 집중하고 더 예외 없이 실천을 해야 빨리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첫 주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첫 3일 동안은 제가 단백질 쉐이크만 먹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일종의 3일간의 짧은 단식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비축해 있는 지방을 끄집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일수록 지방을 끄집어 쓰기보다는 손쉽게 근육 단백에 있는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3일을 굶게 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단백의 형태로 쉐이크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고픈 거를 참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걸 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쉐이크만 먹으면 조금 허전하고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용식품으로 채소와 두부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두부의 경우는 탄수화물도 적지만 단백질도 풍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 3일 동안에 쉐이크 대신에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위장관을 쉬게 해주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음식 섭취는 4일차부터 하게 됩니다. 3일 동안에 지방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 위장관을 쉬게 해주는 전략을 쓰는 거고요. 4일째에는 하루 4번 식사에서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전환하면서 탄수화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공급하게 되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하지 않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오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첫 3일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특히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금단 증상 때문에 두통이나 무력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바로 4일차 미션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체지방이 안 나와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는 단계로 넘어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통이나 무력감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탕, 밀가루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게 되니까 몸에 있는 만성 염증이 개선이 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겠죠.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첫 주에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첫 주의 결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는 사람,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이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내 몸이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 몸이구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고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고 금기 음식을 더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첫 주부터 내가 욕심을 내서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운동까지 하라 그러면 더 힘들겠지만,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이 처음부터 지방을 끄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쓰다가 지방을 쓰게 되는 스위치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운동을 안 했다면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많이 빠질 몸도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근육 손실이 줄어들고 지방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2주차로 넘어가서는 1주차에서 지방을 잘 쓰지 못했던 우리 몸이 할 수 없이,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했으니까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모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주차에는 아침과 오후 간식은 여전히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두 끼는 일반식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배고프지 않게 하루에 4번 단백질을 공급하고 충분히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탄수화물은 밥의 형태로 점심 한 끼에 먹게 되겠죠. 콩류나 견과류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콩밥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할 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함께 섭취를 해도 됩니다. 물론 샐러드를 먹는데 뿌려 먹어도 괜찮겠죠. 탄수화물의 허용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끄집어 써야 되는 그런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략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제가 지금 잘 챙겨 먹으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적게 먹는 것과 굶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는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이라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이 살짝 속아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정체기가 오는데 반해서 매일 잘 먹다가 간간히 굶어주는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중과 체지방 감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이제 많이 당길 텐데요.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과일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금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은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외가 없어야 된다. 금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채소와 단백질로 배불리 먹긴 해도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그 허전함이 바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가짜 배고픔이거든요. 그럴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배불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을 해도 됩니다. 생양배추나 데친 양배추를 찍어서 먹어도 좋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이 단맛에서 조금 멀어질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이 들 때는 허용식품 범위 내 음식들을 더 챙겨 먹으면서 몸을 달래시는 게 좋습니다. 2주차까지 무사히 성공을 했다면 3주차는 내 몸의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성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주에는 지방 대신에 근육이 빠진 몸이라도 2주차에 집중해서 간헐적 단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다면 2주차가 끝난 다음에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근육은 회복되고 지방은 빠지는 결과를 보일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성공했다면 3주차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반대로 2주차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육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치팅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거나 운동 자극이 조금 불충분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 안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대사 유연성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3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2주를 한 번 더 반복하셔야 돼요. 3주 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주 이틀로 늘어납니다.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단식을 했으면 중간 과정에서는 잘 챙겨 먹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허용량도 늘어요. 그 전에 먹지 못하게 했던 단호박이나 토마토, 과일도 블루베리 정도, 베리류는 허용이 되고요. 고구마도 하루 1개 정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왜 토마토가 첫 주부터 허용식품이 아니고 3주부터 허용식품인가,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토마토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당 함량이 당근이나 양파보다도 적어요. 문제는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에 빠진 사람들은 토마토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먹게 한 거예요. 단 게 땡길 때마다 난 방울토마토를 먹겠어 하고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2주 차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24시간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한 끼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일주일치를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하루에 먹은 평균 섭취량은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적게 먹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거든요. 이게 간헐적 단식의 묘미입니다. 3주 차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다시 더 회복되고 체지방은 더 많이 빠집니다. 신기하죠? 사실은 칼로리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생리나 대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주차가 4주 프로그램에서 내 몸을 개선시키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3주까지 무사히 마치셨으면은 한 달 남았잖아요. 만약에 3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근육량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상태라면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3주가 끝났을 때에도 처음 시작할 때 근육량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주 프로그램은 주 3일 단식보다는 3주차까지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한 분에 한해서 3주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근육이 회복이 안 돼서 3주차에도 2주차 미션을 반복했던 분들 중에 이제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근육이 회복이 되고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지신 분들은 3주차로 넘어가셔도 돼요. 3주차에 빠진 근육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체지방이 잘 빠지고는 있으나 근육의 회복 수준이 처음 시작만큼 미치지 못했다면 3주차 미션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4주차에도 3주차 미션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4주까지 마쳤을 때 제가 했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 달 후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했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각종 검사 지표들을 다시 보거든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혈압, 혈당, 공복 인슐린, 간 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이 드라마틱하게 정상 수준 또는 거기에 가깝게 개선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훨씬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주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고지혈증약 먹고 있는데 해도 돼요?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약물을 지금 복용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 중에 하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면 약을 끊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신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첫 주만 제대로 해도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혈압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살만 빠진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은 계속 복용을 하시되 혈압이 떨어질 거예요. 혈압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약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용량을 조절해 주시면 그렇게 드시면 돼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 지방간 때문에 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약을 끊으신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제대로 잘 하면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혈증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내가 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겠네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통풍 예방 목적으로 고요산 혈증에 대한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약을 드시면서 해도 됩니다. 요산 수치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약으로라도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하는 것은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는 4주 내내 커피를 금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중독성이 있는 음식, 설탕, 알코올, 카페인 이걸 한번 끊어보자는 거였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첫 주만 커피를 끊게 하고 두 번째 주부터는 오전에 한해서 블랙커피로 한 잔을 허용을 했는데 커피를 끊게 한 제일 큰 이유는 수면의 질입니다. 커피를 자주 또는 많이 드셨던 분들은 숙면을 한 번도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자는 게 숙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커피도 끊어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피도 한번 끊어보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한 달만 하라고 했는데 한 달 해보니까 배도 쏙 들어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한 달하고 끝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더 해도 됩니다. 한 달만 합시다 하는 건 사실은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아니 내가 더 하고 싶은 열의가 있고 그만큼 충분히 의지력이 있으면 더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의지력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간헐적 단식도 하고 건강식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데에도 어느 순간 더 이상의 체중의 변화가 없고 체지방도 꿈쩍
안 하고 근육도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유지기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유지기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내 몸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몸의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정도의 운동량이 아니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극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여기서 더 줄여봐야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니까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겠다는 욕심보다는 지금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갖는 거예요. 유지기는 뭐냐 하면 잘 챙겨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체중을 재서 먹는 건 똑같이 먹으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졌던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몸을 추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중을 잘 유지하는 전략으로 추스리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야금야금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추스린 몸에서 다시 시작해야 효과가 다시 드라마틱하게 나오겠지. 이미 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나는 욕심만 앞서가지고 난 더 빼고 싶어 해가지고 해봐야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유지기로 넘어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금기 음식을 간간히 먹어도 되고, 왜? 이미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잘 체중을 유지했다가 다시 몸이 추스려지면 하시면 됩니다.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다면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저는 1월 달에 하거든요. 1월 달이라는 그 시기가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술자리도 많고 몸이 좀 많이 축나했을 때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면 약속은 미루고 1월 한 달 동안만큼은 내가 운동에 집중하고 7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매 끼니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고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 한 달 하셔야 되고요.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내년 1월에 저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3고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고 만성질환인데, 고혈당,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심근경색이나 치매로 갈 수 있고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현대인의 건강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말 그대로 당뇨 내란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0만 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어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2020년 통계니까 2024년인 지금은 6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겠죠.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명 중 4명이 당뇨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뇨 대란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뇨 예비군들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당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00만 명 정도가 전당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2천만 명 이상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3고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고 만성질환인데, 이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나마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비교적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혈당,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식습관, 신체 활동량,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쉽게 당뇨 합병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큰 혈관 손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또는 중풍, 치매로 갈 수 있고요. 작은 혈관 손상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든지 신경손상이라든지 또는 콩팥이 망가지는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건강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죠.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먹나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가 더 안 움직이나요? 비만 클리닉도 훨씬 더 많이 생겼고, 비만 약제들도 나와 있고, 소식해야 장수한다라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일 일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환경인데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쉬지 않고 먹고 의자 중독에 빠져서 비만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뇨도 사실은 비만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비만 인구가 늘어난 만큼 당뇨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과거에 비해서 비만 인구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당뇨를 유발하게 하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복부 내장 지방 비만, 훨씬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꼭 필요합니다. 공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는 시기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시간이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야간에 실내등이 밝게 켜져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밤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몸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대사와 관련된 조직과 장기들이 쉼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또 인슐린 호르몬은 매 끼니 식사를 할 때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다 끝내고 혈당이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도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죠? 쉬지 않고 먹어요. 아침, 점심 사이에도 무언가 군것질을 하고, 점심, 저녁 사이에도 무언가를 집어먹어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 간식을 전혀 안 하는데요. 저는 하루 3끼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아침 먹고 올라간 혈당이 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면 떨어질까요? 떨어지기도 전에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올라간 혈당이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면 떨어질까요? 그리고 집에 걸어갔나요? 다시 차로 이동해서 집에서 또 밥을 먹고 계속 거실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간식은 하지 않았으나 탄수화물을 신체 활동량보다 많이 먹어서 혈당을 높여놨는데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그 다음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어렵겠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생활 패턴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결과, 즉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뇨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특정한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다? 도움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내 몸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이러한 식습관을 가져서 내 몸을 지금보다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겠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달걀은 가성비 좋은 단백질 급원이죠. 그리고 다른 달걀 요리에 비해서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소스 없이 양질의 단백질 급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할 때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 샐러드,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같이 곁들이게 되면 혈당을 높이는 것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먼저 먹는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슬라이스로 샐러드에 얹혀서 같이 먹으면서 통곡물이나 다른 탄수화물을 먹어준다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당근이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채소 중에서 당근이 상대적으로 당 함량이 조금 높거든요. 그런데 당 함량이 조금 높더라도 역시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근은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케미칼이 아주 풍부한데 당뇨병성 망막 을 예방하거나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근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없이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당근을 통째로 갈아서 주스로 먹어도 되나요? 사실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당흡수가 올라가게 돼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당근의 경우에는 갈아도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근은 주스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걀에 대해서도 특히 노른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 2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12개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달걀 노른자에 포화지방도 있으나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또 루테인이라든지 우리 뇌 건강이나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도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은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70에서 140mg/dL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이 사이에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의 분비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지는 자극이 오래 있게 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달한 걸 먹어서 혈당을 올라가게 만들면 인슐린은 안정적으로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보다 분비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정상보다 분비량이 늘어나도 혈당을 70에서 140 사이로 안정적으로 조절을 못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게 전당뇨예요. 건강한 몸은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를 유지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140 아래를 유지하고, 이게 아주 건강한 몸. 그런데 전당뇨가 생기게 되면 공복 혈당이 100이 넘어가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140이 넘어가요. 당뇨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전당뇨는 당뇨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 당뇨로 인한 손상을 일찍부터 입게 되는 거예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입게 되고 미세혈관들의 손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보상을 위해서 정상보다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그럭저럭 혈당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췌장의 베타세포가 더 이상의 인슐린을 이보다 더 많이는 못 만들겠어 하고 분비량을 한없이 늘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늘리지 못하고 분비량이 줄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그게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뇨 상태로 왔다면 이거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방치해두면 당뇨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 된다. 췌장이 인슐린을 지금 과도하게 만들고는 있으나 얘가 쉴 수 있게끔 분비 능력이 남아있을 때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전당뇨일 때 치료를 해야 당뇨로 가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공복 상태에서 체열을 해서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체열을 해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서 100 미만이냐 140 미만이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해 놓고 24시간 혈당을 감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 혈당은 100 아래였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에 혈당이 갑자기 200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사이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인슐린이 조금만 피곤해져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서 한번 착용해보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제일 확실합니다. 밀가루 좋아하고 과일 좋아하고 그래도 혈당이 안정적인데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걸 아마 쉽게 보시게 될 텐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죠? 설탕, 밀가루죠. 그래서 청량음료라든지 도넛, 케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공복에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약간 배를 채운 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좀 심심한 두부 반찬과 샐러드 또는 채소 반찬을 먼저 먹어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이 들어가면 밥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드니 인슐린 분비량도 같이 줄겠죠.
그래서 똑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만한 음식을 먹었다 빨리 나가서 조금 빠르게 걷고 계단 오르기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혈당을 140 아래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먹고 나서 움직이면 혈당이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끼니 식사를 하고 나서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과일을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평소보단 줄여야 되고, 과일 섭취 전에 바로 나가서 걸으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전당뇨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움직여라.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특히 식사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10분, 20분 걷는 것은 전당뇨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당뇨에서 멀어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흔히들 갱년기에는 뱃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잘 붓는 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에 빠지게 되고,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서 조금만 무리해도 하루 운동하고 며칠을 끙끙 앓아눕는 그러한 몸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체 활동량은 더 주게 되고 복부 비만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잘 챙겨 먹어라. 칼로리 높으니까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섭취해라. 갱년기는 모든 여성들이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문제죠. 저 같은 경우는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폐경 전후로 급격하게 살이 찐 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와 그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서 폐경이 오는 이 시기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뱃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특히 내장 지방 비만이 되게 되면 이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에 빠지게 되고 잘 붓는 몸이 되거든요. 잘 붓고 만성 염증이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서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통이 쉽게 오고 하루 운동하고 며칠을 끙끙 앓아눕는 그러한 몸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더 못하게 되고 신체 활동량은 더 주게 되고 복부 비만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게 되는데, 폐경기를 겪으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도 줄게 되고 근육량의 감소가 더 심해집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더 쉽게 느는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안면 홍조가 심하게 되면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야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겠죠.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짜증도 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달달한 걸 더 찾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비만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흔히들 갱년기에는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기분이 쉽게 올라가고 가라앉고 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고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골밀도, 뼈의 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골밀도를 또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 이상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갱년기 이후가 되면 고지혈증의 경우에도 30, 40대에는 남성들이 여성의 2배라면 50대, 60대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2배가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증가하게 되고, 나이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남성보다 더 여성이 증가하게 되고 치매도 훨씬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갱년기 증상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갱년기를 겪으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체중계에 눈금에 너무 민감해요. 폐경 전후에 진짜 살 빼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체중계에 눈금을 줄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20대 초반에 몇 킬로였는데
내가 30대만 해도 이 체중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체중계 눈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20대 때에 55kg, 지금 50대에 65kg가 됐다라고 치죠. 지금 50대에 65kg을 적게 먹어서 55kg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놔도 이 55kg은 예전 20대, 30대의 55kg과 다릅니다. 체중의 눈금은 근육량, 지방량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량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데 살 빼겠다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적게 먹으면 근육이 더 빠지겠죠. 억지로 체중을 맞춰놓더라도 뱃살은 빠지지 않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러한 체형이 되거든요. 이게 건강에 훨씬 위험합니다. 55kg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진 근육을 늘리고 내장 지방을 걷어내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체중계의 눈금이 아니라 망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늘어난 허리둘레, 얘네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상으로 돌려놓는 몸, 이러한 몸 만들기에 신경을 써야지 체중계의 눈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할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쉽게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두부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고기든 매 끼니 챙겨 먹겠다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내 몸이 얼마나 많은 활동량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는 근육과 간인데, 간은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비축하는 것이고, 근육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을 비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었어요. 그럼 뭐죠?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못 끊어요. 나는 과일을 달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과일을 사랑한다면 근육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놔야 되고 운동과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현실은 어떻죠? 근육은 더 줄어 있어요. 신체 활동량은 더 떨어져 있어요. 이제는 양보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기왕이면 정제 가공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이죠. 밥은 이게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흰쌀밥이든 저는 크게 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밥은 혼자 오지 않아요.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 반찬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면이나 빵을 먹는 것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흰쌀밥도 용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곡류 위주로 적절하게 먹고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좋은 지방으로 잘 챙겨 먹어라.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올리브오일, 들기름, 견과류,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이런 좋은 지방은 칼로리 높으니까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섭취해라. 매 끼니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 음식, 특히 이제 설탕, 흰 밀가루, 과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식들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음식들을 먹었다면 몸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과일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빵을 입에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 고리를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들면 들수록 중독은 더 심해지고 의지력은 더 약해지니까 사실은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조건 안 먹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져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바로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는 키워야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떨쳐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궁극적으로 달달한 음식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걸림돌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이거든요.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빵 먹지 말라 그랬어, 과일 먹지 말라 그랬어, 더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조금 뒤로 미루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일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특히 이게 여성들은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저는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이 조절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하세요. 먹는 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10,000보 걸었어. 그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누워있거나 거실에 앉아서 TV 보거나 계속 앉아있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는 총체적이어야 돼요. 걷기도 필요하지만 일부러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만보를 걸을 필요는 없어요. 틈나는 대로 앉아있기보다는 서서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만보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새 1시간 넘게 의자에 앉았었어? 바로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셔서 밑에 쌓여있는 피를 다시 위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7시간 이상의 숙면이에요. 내가 식이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걷고 움직였어. 그런데 왜 안 빠지죠? 사실은 수면의 질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잘 깨고 깊은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잘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근육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총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집중하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바쁜 일정 소화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큼은 집중해서 내가 식이조절, 운동,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7시간 숙면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 건강도 챙기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밸런스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갱년기에 좋다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다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인다면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요? 산부인과에서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갱년기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환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식품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식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식품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에 무게를 두거든요. 먹어도 안전합니다가 식품이에요. 먹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는 약입니다. 근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나 의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백수호라든지 석류 추출물이라든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먹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누가 선물해 준다면 한번 복용해 보겠지만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쓰지는 마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운동도 해보겠다 그러고 또 먹는 것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왜?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다시 예전에 날씬한 몸매로 돌아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갱년기 이후 중년 여성들은 동기부여가 약해요. 일단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운동하기 진짜 싫은데 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빵 진짜 끊기 싫은데 빵 끊어야 된다 그러고, 과일도 끊기 싫은데 과일도 먹지 말라 그러고, 저한테 오면 제가 그런 거 다 못 먹게 하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죠. 주사만 놔주면 알아서 체중계 눈금이 줄어드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강조했던 건강한 몸, 지금보다 근육이 늘고 내장 지방, 뱃살이 빠지고 이러한 몸으로 바뀌었을까요?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도 안 하고 주사 맞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식사량을 더 줄이고, 그럼 근육은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사를 딱 끊으면 다시 식욕이 돌아오면서 체중이 늘겠죠. 뭐가 느는 거죠? 지방이 늘고 뱃살이 느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고 지방은 더 늘겠죠. 나중에 최종 종착역은 어딜까요?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지 않고 잘 먹기라도 했으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체중을 줄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약을 써서 확 빠졌다가 쪘다를 반복하면서 근육량은 더 줄이고 뱃살은 더 느린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러한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체중계 눈금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몸, 근육은 지금보다 늘리고 뱃살은 빼는 몸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갱년기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도 못 피하는데. 갱년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갱년기로 인해서 내 건강을 다시 돌이켜보고, 어느새 이렇게 배가 나오고 몸이 망가졌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 몸 관리를 해서 예전의 건강한 몸을 되찾아야지. 이런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